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미디어 문화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배상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디어는 청소년의 가치관과 사회화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살부터 9살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매년 조사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연령대 아이들이 2016년엔 17.9%, 2017년엔 19.1%, 2018년엔 20.7%, 그리고 2019년엔 22.9%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 3년 사이에 무려 5%포인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사후 대처적인 그리고 또 규제 중심의 그 청소년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청소년 이용자 및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그 맞춤형 정책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디어의 역기능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순기능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즉 우리 청소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연령대별 그리고 또 대상별로 해서 증거 기반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총 3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별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중고등학생 때 그 연령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2020년에 수행한 조사는 초등학생이라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녀들이 그 학부모 그리고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 점을 감안해서 학부모들도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2,700여 명, 그리고 또 학부모의 경우에는 한 2,500여 명의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의 주요 특징을 들자면 이 역시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7.7%로 조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81.8%,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87.8%,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꼴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2.6%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아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72%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새 2013년에서 2020년까지 해서 그 7년 사이에 무려 15%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2013년 당시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보다도 높았는데요. 그때의 보유율이 86.2%였으니까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87.7%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의 증가가 왜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하면서 성인 콘텐츠 이용 경험률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청소년들의 그 스마트폰 보유율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왜 중요하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그 10대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의 경우에는 전체 게임 이용률이 84.9%였습니다. 10대 청소년 게임 이용률이요. 근데 2020년에는 무려 91.5%로 대폭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학생의 게임 이용률이 상당히 늘었더라. 특히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2016년 67.4%에서 2020년 86.8%로 거의 2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접근성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게임 이용률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가부가 조사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인터넷 게임 이용 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책임을 맡아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증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PC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2016년보다 2018년에 와서 모두 다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PC 게임 이용 시간 감소분을 만회라도 하듯이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PC 게임 이용 시간의 그 감소분보다도 월등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예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게임을 하지 않던 여학생이 스마트폰 게임을 쉽게 접하게 되고 PC 같으면 부모님의 제재나 감독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게임을 하지 못했을 텐데 스마트폰이라는 그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쉽게 그리고 더 오래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에 있어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경 변인별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요. 경제 수준을 제가 상위권, 하위권으로 나눴습니다. 이 경제 수준, 그 월평균 소득 수준을 부모님에게 이제 직접 물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위권, 하위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미디어 이용 가정 지도도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가정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척도를 표시를 해달라 해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 그룹군으로 저희가 나눠봤고요. 거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보유율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루 평균에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로 이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식적인 그런 그 추정보다 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경제 수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의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위권,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상위권인 가정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도표에서 나타났듯이 하위권의 그 경제 수준을 보이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보유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의 가정지도의 경우에서도 가정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진 가정보다는 부적절한 가정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아이들보다는 중소도시 그리고 또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년 이상 이용률, 즉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또 하루 평균 이용하는 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 미디어 이용 가정지도, 거주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위권, 그리고 미디어 이용 가정지도가 부적절한 경우 읍면
스마트폰에서 사는 그 청소년들의 그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5명 중에 1명꼴로, 즉 22.2%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2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은 5명 중에 3명꼴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초등학생,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그 스마트폰 이용의 그 행태도 상당히 다른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학부모하고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과 이들의 학부모의 그 스마트폰 이용 기능, 그리고 또 이용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탑 5만 살펴보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게임이 단연코 넘버 1 기능으로 최애 스마트폰 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가 34.7%, 게임이 30.2%로 이렇게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치하는 인터넷 이용의 기능, 그리고 카톡 채팅의 기능을 1, 2위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공통된 응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4위, 스마트폰의 그 전형적인 그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전화 기능이 4위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하지만 그 순위는 같지만 그 1순위 응답률이 초등학생 경우에는 5%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에는 14%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유튜브의 유튜브 이용 실태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성별 편중 없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 즐기는 최애 미디어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유튜브의 경우에 이제 남학생이 90.2%, 그리고 여학생 역시 90.4%가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10명 중에 1명꼴로 10명 중에 9명꼴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게임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그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2.3%고요. 반면에 여학생은 75%로 4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브의 경우에는 성별 편중 없이 모두 다 즐기는 그 미디어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43.5%가 매일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4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좀 전에 살폈듯이 유튜브 이용이 초등학생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미디어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이 가장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많이 보냐? 즉 게임 콘텐츠를 많이 본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이용률이 두드러졌는데요. 유튜브 게임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남학생의 비율은 5% 정도에 머물렀고요. 한 달 평균 20% 이상, 20번 이상, 한 달 평균 20번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은 43%에 달했습니다. 여학생도 역시 게임이 다른 컨텐츠 주제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컨텐츠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음악, 댄스 관련 컨텐츠가 72.1%로 1위였고요. 그 다음으로 게임 컨텐츠가 70.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소비 행태가 텔레비전이라는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미디 예능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TV 드라마, 그리고 또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TV에서 기존에 방영했던 이런 그 영상물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 콘텐츠들이 탑 5, 탑 7까지 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예전 같으면 옹기종기 이제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서 모여서 시청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시청에 대한 그 중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유튜브, 손안에 든 컴퓨터라 하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이제 제재나 중재가 없어진 것들로 인해서 부적절한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의 소비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에 그 유튜브 시청 이런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은 것들을 골라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튜브가 추천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 추천 방식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검색창에 넣어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뭐 유튜버들의 그 채널을 구독을 해서 그 채널에서 매번 제작되는 그 영상들을 제공하는 영상들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검색창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60.5%고요. 그 다음이 그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을 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4%, 즉 3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을 주로 시청하는 편이다라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23.1%였던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32.4%로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41.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의 그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그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의 그 부분도 역시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알고리즘 방식을 보는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그 가정 지도가 부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그 시청 방식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같은 그런 그 시청 방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원래 마음먹었던 것보다도 더 오래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T-테스트 그리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알고리즘 방식이 상당하게 그 초등학교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도 더 오래 유튜브를 시청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절대값입니다. 절대적인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브 집착 경향성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원래 보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유튜브를 보는 경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자녀 미디어 이용의 그 가정지도의 그 적절성, 즉 가정지도가 적절히 일어나면 그 유튜브 집착 경향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구독자 조회수 그리고 알고리즘 방식, 검색창 방식, 구독 채널 방식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회귀 분석에 변인으로 이제 넣어봤더니 상대적인 이제 그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알고리즘 방식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좀 덜한 부분이 이제 검색창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은 영상을 검색을 해서 보는 경우가 유튜브 집착 경향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시청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정보 신뢰 수준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의 정보를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였고요.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은 그런 컨텐츠일수록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응답을 한 친구들도 역시 15% 정도였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텔레비전의 그 정보나 텔레비전의 뉴스보다도 유튜브 콘텐츠가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명 중에 1명꼴인 10%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초등학생의 유튜브 혜택에 대한 동의 수준도 이제 저희들이 5점 척도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즐겨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12가지 그 장점들,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해소된다거나 하는 이런 12가지의 그 리스트를 주고 5점 척도로 그 동의 수준을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탑5 안에 그 정보 관련한 그런 그 내용들이, 정보 관련한 혜택들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1위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3위가 동영상이라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위가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보 관련해서 지금 탑5 안에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공부 학습에 도움이 된다 같은 경우에는 10위 하위권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좀 찬찬히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초등학생 유튜브 혜택 리스트 상위 5위권 항목 중 정보 관련 항목이 3개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유튜브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 찾은 정보가 동영상이기 때문에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장점으로 유튜브를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5위를 차지한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을 보시면 긍정의 경우에는 33.5% 그리고 부정의 경우에는 19%입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인 47.5%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리스트들보다도 그 중립적인, 즉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그 중립적인 그 태도를 취한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쉽게 찾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기능이 있지만 그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사용을 하는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순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역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가 자신의 학업에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초등학생의 상당수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유튜브 시청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유튜브는 여전히 여가나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습용의 미디어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호 소통 기능이 중심이 된 페이스북 등 다른 그 SNS와 달리 일방향성 소통의 특성이 강한 미디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게임 이용 실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게임 이용률부터 보자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이용률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92.3%가 이용을 하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이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게임을 못하게 되면 이제 초조하거나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이제 응답률도 남학생이 4.5%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은 2.5%로 이렇게 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그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의 경우에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용률도 자연스럽게 이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와는 달리 이제 게임의 경우에는 학년별 증가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80%대 초반 중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임 생애 최초 이용 시기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이 역시 이제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 현상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82%, 초등학교 5학년 85%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역시 85% 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 이용률이 이렇게 그 80% 초중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게임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피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부터도 무려 16.6%가 게임을 이용을 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와서 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가서 게임을 처음 접했다는 응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미디어 이용의 그 저연령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 아니면 이제 교육적 격차의 현상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급변한 이제 환경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2020년에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따라서 자녀의 그 학습 지원 아니면 그 학습 자원의 그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기기의 보유 아니면 뭐 자녀의 그 소프트웨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치 이런 것들이 부모의 그 배경 변인이나 아니면 자녀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차이를 보인다면 디지털 격차 아니면 그 교육 격차 현상의 그 고착화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자녀의 그 교육에 이제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뿐더러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부의 대물림 의 현상에 그 일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의 타이핑 능력, 그리고 또 한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코딩, 사진 편집, 동영상 편집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숫자는 잘 다루지 못한다는 응답률을 표시한 겁니다. 짙은 파란색이 이제 경제 수준이 상위권 가정의 자녀고요. 맨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쪽 그 하늘색 부분이 이제 최하위권 그 가정 수준이 가정의 그 경제 수준이 최하위권 네, 자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수준 차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 타이핑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 능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상당한 또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일수록 그 자신이 그 타이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코딩 능력도 그렇고 자신들이 다룰 수 있다라는 그 응답률이 상당히 좀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중소도시, 읍면에 사는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그런 능력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PC, 텔레비전 아니면 또 최근에 이제 또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원격 수업을 위한 장비나 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그리고 또 인터넷 서비스가 잘 갖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각종 디지털 기기의 보유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제 수준이 상위층일수록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기인 노트북, 태블릿 PC, 데스크탑 PC, 인터넷, 원격 수업을 위한 장비 시설이 잘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반면에 좀 경제 수준이 좀 하위권인 아이들일수록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비율이 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텔레비전이나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준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부모나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상당히 닮은 꼴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게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녀들의 그 유튜브 이용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부모님들도 역시 유튜브의 이용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많이 할수록 또 가정의 그 자녀들도 온라인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부모 집단을 그 유튜브 경사용자 아니면 게임 이용의 경사용자 그리고 또 과다 사용자 이렇게 그 부모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나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좀 더 평균치보다 좀 덜 사용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그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답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떨어지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성이 이제 없고요. 과다 사용하는 그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이 더 쉽게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쁜 점은 더 쉽게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이제 상관관계를 그 과다 사용자 부모 집단과 그 자녀의 그 유튜브나 게임의 이용 행태가 상당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가정에서의 그 행복 체감 지수,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좀 측정을 해서, 이 자녀들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어떤 그 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좀 회귀 분석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가정, 커뮤니티의 그 환경이 중요했었는데요. 휴식 시간이 충분할수록, 그리고 또 휴식 공간이 충분할수록, 그리고 또 부모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부모님이 이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인식을 할수록 자신이 그 가정에서의 그 행복감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미디어 이용 시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그런 가정 행복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인과관계로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가정의 행복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미디어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이 가정의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그 가정 행복 체감 지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